마키아벨리 시간입니다. 오늘 박진영 교수와 함께 명태균 게이트 어떤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정치판에서 이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과연 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게이트 일단 검찰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막상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수사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혹시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에서 윤석열 관련 여론조사,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사전에 의뢰를 했는가, 또는 만약에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있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그 캠프에서 인지를 했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이 대가성으로 작동했는가, 이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김영선 의원의 이른바 이제 월급 반띵, 그 부분들, 그리고 2002년 6월 달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의 김영선 의원의 정치자금법 관련되는 연관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조사가 시간은 뭐 한 10시간 정도 됐지만 실제 내용은 명태균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회사 설립의 과정이 무엇인지, 실제로 고소고발 또는 선관위에서 적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명태균과 김건희의 관련성,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선거와의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제 공천 개입을 했고 이것이 결국 어떤 대가였느냐, 여론조사 대가였다, 뭐 이렇게 이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정말로 출발을 위한 단 1%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일단 알고 계속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자, 중앙에 있는 거물 정치인들을 위해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는데 이 돈을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공천 희망자들 대상으로 돈을 대거 이렇게 수거를 했다. 이런 것은 우리 쌍팔년도도 아니고 2024년도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거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진짜 쌍팔년도 이야기죠. 네. 제가 들은 바로는 노태우 대통령 선거, 87년 대통령 선거에 한국의 최초로 이 과학적 여론조사가 도입이 됩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 공부한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비용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선거 끝나고 낭설로 떠돌았던 것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받았다, 어디 뭐 케이블카 설치권 받았다, 이런 식의 이게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즉 4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과정 그리고 지방선거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이 정치적 후진성입니다. 그 후진성의 원인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통 보수가 완전히 소멸됐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익 집단화되어 있고 권력을 추종하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정당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수의 품격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것들을 상실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비리라든가 나쁜 의혹들은 변방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라든가 큰 회사들을 끼고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이른바 마사지하고 만지는 일들이 쉽지 않으니까 지방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회사와 언론사의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민주당 같으면 만약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인이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무려 81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이권을 획득하겠다, 또는 인사에 개입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업권을 받아서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겠다, 이게 문법상으로 실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하고요. 민주당의 장점이자 한편으로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당내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많을 때 250만 명,
그리고 이 돈 안 내는 당원까지 하면 5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거대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당 밖에서의 어떤 비선적 활동이라든가 정파적 활동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 선거를 하게 되면 룰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이 시행세칙에 짜고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승패가 다 나와버리지 제도권 밖에서의 작전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오는 이 여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일종의 스위치 계속 이제 교대로 가졌으면 결국 정당의 구조도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또는 이런 경쟁의 투명성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안정화는 원래 먼저 돼 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이 올라가 보면은 민정당 공채예요. 민정당이라는 당은 정부 조직과 똑같은 수준으로서 전두환에 의해서 창조된 정당입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시도당의 부동산 자산까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공채를 통해서 공무원 뽑듯이 뽑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화된 정당이었고 이게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어졌는데 박근혜 탄핵되는 와중에서 국민의힘 내의 양심적인 세력,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같은 보수의 적통입니다. 이분도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는 김무성 이런 분들이 탈당하면서 우수한 당의 이 실무 엘리트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때는 훌륭한 실무 엘리트들이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편들을 이기게 하는 기술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호받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그 속에서 명태균 같은 분들이 이른바 픽업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 내부에 뭔가 이제 규칙, 채칙 또는 이런 좀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이 상당히 확보돼 있고 그 위에서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비선이 직접 개입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비선 실체의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이 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5년 만에 재현이 됐느냐라는 걸 이해 못하겠다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예. 국민의힘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캠프 주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의도식 문법을 표현하면 여의도 밖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칠게 보냐면 난신적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네. 여의도의 정통 정치 엘리트들은 관여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정치가 무너진 거다라고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은 아무 소리를 안 하지만 우리가 오늘 최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정당의 운영 구조 낙후성 또는 후보가 캠프를 운영할 때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 돈은 다음에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일종의 수거를 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어났다. 그 과거에 나사본 예. 기억나시죠? 그런 조직들이 대선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게 뭐 상김씨 대선을 치를 때는 정당의 공조직이 아니고 사조직이 대선을 칩니다. 무슨 산악회도 있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최근의 선거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관위에 당내 경선도 위탁을 합니다. 위탁 관리를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당내 선거를 다 관리도 해주고 감시도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등록되어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당내 경선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캠프가 보였던 모습,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명태균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은 당내에 등록된 캠프의 멤버가 아닌 밖에서 전략도 짜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홍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선에서 이기고 있다. 여론조사 몇 % 앞서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조직 선거라는 과거의 구태가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통로로 국민의힘의 입당해서 그 내부의 규칙에 따라서 경쟁을 하지 않고 이미 바깥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명태균을 통해서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이른바 오다가 누가 내려갔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후보, 그다음에 직계존 비속, 그다음에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선대 본부장 어느 선에서 명태균 씨에게 어떤 수준의 오더를 내렸는가, 그리고 이 명태균 씨는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뭐 금전적인 문제 또는 계약서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정당의 공적 역할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이런 캠프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진두지휘 캠프를 주도했다. 이제 이런 전제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데이터에
그렇게 혹했을까? 공직에 오래 있었고 또 대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상상 초월의 규모로서 이루어진 선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태균이 우리도 뭐 인터뷰를 해봤지만 100% 신뢰간다, 믿을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한테 빠져들었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향과 수준이죠. 뭐 취향과 금방 수준. 우리 그 사회자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생활 오래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 혹했냐고 하는데 그 사람 수준을 보세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한 것도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한 것도 넌센스고 차장검사까지 올라간 것도 넌센스라고 봅니다. 교양의 수준이라든가 품격 그리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가 대한민국 검찰 사회의 본질인 건지 정말 되묻고 싶고 그렇다면은 저는 국가 조직으로서의 검찰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소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수적 가치와 이념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반칙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 그 속에서 이른바 내가 이기는 방법을 갖다 주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명태균 씨가 픽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수준과 윤석열 대통령 수준이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수준이라고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캠프의 수준. 캠프 수준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 수준이나 그 수준이나 저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와는 다른 게 윤석열 측근들이 당을 장악한 친윤 정당이 됐기 때문에 당과 일치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특정 개인 캠프 하나였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이 있죠. 문제가 터졌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당이라면 뭔가 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치적 유불리는 그 다음에 좀 따져야 하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따지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에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고발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고소고발을 하고 출당시킬 사람 출당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구로구청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공당으로서의 관리 기능을 상실했다. 저는 그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들 탓이라고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이라도 이기는 방법만 있으면 무조건 선택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보수 정당에 가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미래 없죠. 그런데도 지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30% 전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20% 전후의 유권자들은 혹시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이라도 이길 수만 있으면 무조건 선택한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을 그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다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유혹되고 있다. 선전선동에 이분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저는 평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한국 정치가 극단적 양대 적대 구조의 정치 세력이 스위치하면서 집권을 하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저쪽에 집권에 넘어가는 것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라는 생각들이 그 지지자들 사이에도 자리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의 이제 법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다. 또는 법치의 중요성, 법치가 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일종의 버팀목이다라는 생각도 다 없어진 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 수준만큼 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수준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은 좀 무리입니까? 국민이 정치 전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세세히 우리처럼 평론하고 내부 사정을 알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 집단의 문제지 않습니까?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되는 세력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의 문제입니다. 정당의 문제로 귀결돼야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정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는데 걸러내는 어떤 이 장치가 없는 그런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탓하기 전에 가장 핵심은 정당 탓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은 저는 국민의힘은 폭파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정당의 책임이 높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창원의 유권자 한 분과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까
정말로 10%든 20%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놈인지 한번 보고 싶다. 내가 경남에 살고 있고 원래 빨간당을 지지했던 사람이래요. 네네.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격앙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패널들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뭐 국민들이 이상합니까? 그래요. 결국은 뭡니까?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최소한의 지적 소양과 타인들에게 논리 구조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식인 사회 자체가 이렇게 썩어 있고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선전선동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가 바텀라인 이러거죠. 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양해해 줄 수 있는 범위, 그걸 벗어나면 이제 범법이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면 비상식이 되는 거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일종의 양해하는 범위 이외의 것은 함께 비판을 해왔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넘어섰다고 보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무리들 탓이라고 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통념과 그다음 금방 이야기했으면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왜 안 됩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또 덮고 가버리는 그렇게 가면 건데. 이제 좀 더 넘어가는데 예. 좀 더 넘어가는데 법치를 타락시킨 거죠. 예. 법치를 타락시켜서 범죄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나머지 규칙들이라든가 헌법은 다 써도 된다. 법에 의해서 들키지 않으면은 기소되지 않으면은 수사받지 않을 거면은 온갖 편법들을 다 해도 된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완성시켜 버린 거죠. 윤석열 정권과 그 주위의 측근들이. 반드시 이제 법적 그리고 정책 책임을 묻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은 되겠습니까? 회복 어렵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굉장히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법치나 상식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회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됐잖아요. 친일파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매국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집권하기도 하고 뉴라이트 교과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윤석열 대통령을 죽도록 옹호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20, 30%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쫓겨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다음 임기가 끝난다. 그 사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2의 윤석열, 뭐 박성열이 나타나든 뭐 김성열이 나타나든 똑같은 행태를 해도 또 그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자리를 옮겨서 줄타기하면서 똑같은 행태의 용비어천가를 불러댈 사람들이에요. 그런 구성원들이 남아 있고 청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좀 어느 정도 기대를 접었어요. 회복 탄력성이 없다.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정치가 이런 극단의 세계에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워서 선동하고 끊임없이 선동하고 동원하고 쥐어뜯고 싸우고 네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을 받은 정치 엘리트가 정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네. 보세요. 국민의힘 전부 다 검사 출신들 데려다 놓죠. 민주당 이벤트 하듯이 어디 뭐 스토리텔링 잘 되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꼽아 넣죠. 이게 무슨 정치가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공직사회를 민주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노동상권의 보장, 공무원의 저항권의 보장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런 엉터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공무원들이 저항권과 노동상권을 가지고 저항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도 해봐요. 자,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과의 관계가 지금은 엄청 좋은 관계에서 이제 지난 총선 22대 총선을 계기로 이제 멀어졌고 지금 명태균은 홀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용산에서 아무런 행동을 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일종의 제압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더라도 큰 일이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봐요? 명태균 씨 입이 무섭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안 나타나잖아요. 언론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가 안 무서우면 언론에 계속 나타나지 왜 그냥 지금 숨어 있겠습니까? 100%뭐 명태균 씨 이미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 뭐 조폭 영화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위기에 처하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잖아요. 조폭의 의리라는 것이 이익과 그다음에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익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폭력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관계가 흐트러진다.
그럼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전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 문제 수습에 대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본질인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관계 설정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럼 용산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급하지 않고 뭐 저는 뭐 추론하자면은 이 사정권을 통해 가지고 뒤에서 어떻게 주무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머리 굴릴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언급을 했는데 아니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자료 제출하면은 그거는 수사로 가가지고 예.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실은 민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왜 국회의원 대통령 나왔습니까? 국민이 불렀어. 국민이 왜 불렀어요? 여론조사 잘 나왔어.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아직도 검사장이면은 증거를 갖고 와서 징벌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할 거면 대통령 그만둬야죠. 증거가 차고 넘치죠. 이미 뭐 진술도 있고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나왔는데도 수사를 안 하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또는 송영길 손아부당 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없는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과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오히려 검찰이나 또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당신이 만약 그렇게 해서 당하고 있다면 정말로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만큼 대통령의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 그리고 이 안이함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가더라도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아니 기소권을 내가 독점하고 있는데 나를 기소하지 않을 거니까 난 죄인이 될 일이 없어 예.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윤석열 법치주의인 거죠. 그래서 지금 탄핵을 이제 발의해서 바로 국회에서 처리를 해보자라는 박진영 교수 얘기도 있지만 제가 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니 또 듣는 이야기가 결국 이것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스모킹건 하지만 그 스모킹건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결국 검찰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정권 임기 다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또 동의합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틀어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일설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퇴임하는 검찰 내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좋은 자리 배려해 준다고 하니까 그 이권에 전부 다 카르텔에 묶여가지고 정의로운 검사로서 돌아오기 힘든 거죠.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네요. 원래 저는 타락했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원래 아니었죠. 타락했었는데 검찰 독재가 되면서 예.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출받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누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이름하여 검찰 조직이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자 이들이 어떤 권한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법을 좌지우지하고 사유화시키고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누리면서 정말로 난도질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 현실 문제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독재 정권인데 기생해 왔죠, 그죠? 예. 군사 정권은 이제 총 들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법규 해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니까 그게 기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첩 사건 조작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거 기소해 준 게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다. 네. 거기 하수인 노릇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반성. 국정원조차도 과거사 진상 규명을 했습니다. 일부. 검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반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단이 어느 순간에 보수가 괴멸한 틈을 타가지고 그 자리에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수인양 하면서 권력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본인들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거죠. 그 드러났는데 괴물인 줄 알면 그때부터 부끄러워하고 몸을 좀 낮추고 눈치도 살피고 법이 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데 오히려 괴물이 정말로 괴물로 확인되면서 이 괴물이 더 큰 괴물로 바뀌어서 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개인이면은 개인이 드러나면 지탄도 받고 매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데 조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 버리니까 나는 그 중에 2,000명 중에 하나야. 나는 지목 안 당해도 돼.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홉스의 리바이럴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수많은 그런 작은 권력들이 합쳐져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괴물인데
그게 전체를 국가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개별 악당들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그래도 더 강력한 투쟁의 수단을 찾아서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죠. 그게 그러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기본 자세 아닌가요?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장기전으로 간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민족 개량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 투쟁 운동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판명되는데 어느 게 맞았어요? 무장투쟁 운동. 무장투쟁 운동이 맞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정부라는 이 사회적 악에 대해서 무장투쟁 운동을 하듯이 촛불 집회 나가고 탄핵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 맞고요. 이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개혁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또는 뭐 집권 비전 그리고 또 뭐 개헌까지 준비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당장의 정권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 국민들의 이 억압받는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입법으로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 또는 수사가 좀 더 균형감 있게 네.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입법화를 시킨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어영부영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간다. 그것도 그리고 강하죠. 탄핵 발의를 하자. 네네. 정치적 책임 민주당 다 지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강력하게 가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봐요. 뭐 그런 모습은 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김건희 특검법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를 통과가 되면 네네. 그때 이제 탄력을 그럼 바로 받고 탄핵으로 들어간다. 네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 갈로치고 이 꼴에서 윤석열도 같이 아웃 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보 아닌 이상 정치 좀 아는 정도는 그 정도 알 거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도 한동훈을 저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김건희 해결하라는 것은 나도 해결시켜 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특검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여전히 이제 유지해야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하나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 하고 이것은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결기와 똑같이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특검 문제로 들어가 보면 특검을 발휘하는 속도를 좀 더 높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는 넣고 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 문제는 이 데이터 문제예요. 데이터 문제를 확보해서 보는 건 이미 검찰에 가버렸어. 네. 이거 좀 굉장히 풀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분열되느냐 문제에서 어떤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요. 특검을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종합특검, 김건희 종합특검입니다. 요거는 한동훈과 국민의힘과 딜 또는 어떤 형태의 연대를 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큰 도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에서 요거는 상설 특검으로 해가지고 살라미 형태로 수십 개를 쪼개버려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만 나오면은 이른바 법률적인 스모킹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상설 특검은 검사 5명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라미 특검으로 쪼개야 돼요. 요게 이제 양대축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상설 하고 있는 걸로 특검도 알고 얘기가 있습니다.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상설 특검 안이 나와서 발의가 되고 뭐 또 요거 이제 표결이 들어간다. 규칙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 변경을 어떻게 네네.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추천인이 예.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 못하도록 하는 예. 규칙 변경을 해버려야 되는데 예. 이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배수진이거든요. 왜 기존에 있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야의 균형점이 있는 규칙을 야당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목표치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찾았다. 그럼 대성공이란 말이야. 근데 규칙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스모킹건에 해당되는 증거를 못 찾았다. 이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상설 특검은 배수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양당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네네. 상설 특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시도해야 하고 있죠. 하는데 하려고 하고 있죠.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할 아니 지금 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미 뭐 참 제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밝힙시다. 우리 뭐 저기 밝히는 거 박주민 엄청 의원하고 예. 이쪽에서 추측이 돼가지고 예. 이미 거의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규칙 변경을 한다. 조금 전에 박진 교수가 지금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네네.
검찰에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밝혀드릴 것은 이 데이터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로 데이터 전혀 손상되지 않는 데이터가 네. 지금 민주당에도 제공이 돼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조작 여부든 왜곡 여부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근데 그 드리겠습니다. 부분이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까지는 못 가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할 때 그 LS 기계 거기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PS에서 돌렸을 때 통계치 조작을 했느냐는 부분인데 통계치 조작과 김건희, 명태균의 뭐 전화 지시 이런 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완벽한 상황으로까지 흘러가는데 그 증거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윤석열이 그런 걸 잘 몰랐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이런 뭐 왜곡 조작 이 문제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에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어찌됐든 그것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통령 탄생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 제3자의 돈으로 치러지고 그 비용이 지불됐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해놓고 자, 여기에 대한 것은 결국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그 대량 또는 다량의 녹취 내용에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육성이 나와야죠. 그 육성이 나오는 것을 뭐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뭐 문자 공개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100만 촛불 시민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죠. 그래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온다고 폭발력이 생기겠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탄핵한다고 해야 탄핵되고 탄핵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고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네. 정치는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대세론이 이른바 이 언더독 효과라는 것보다 훨씬 주류적 현상이잖아요. 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이기는 곳에 줄 서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자라 하고 해서 나왔는데 질 것 같다. 그럼 내가 위험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긴다라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보호하겠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줘야지만이 그 국민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이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엊그저께 검찰 수사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강희경 씨로부터 이제 조사 이후에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야, 검찰 이러다가 시간 끌기 하고 수사 계속 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슈라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사라지고 점점점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야,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뭉개고 있구나.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서울로 갖고 와야 된다고 봐요. 서울로 갖고 온다고 합니까? 여기서 똑같이 뭉개거나 아니면 창원지검에서 수사관 또는 검사 파견 뭐 추가로 2명 더 했다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숫자는 아니죠. 저는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검찰이 굳이 이것을 가져와서 큰 판에 수사하겠다 그러면 그 의지가 이제 있다는 거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총장이 건데 압박을 해야죠. 총장을 압박을 총장이 해야죠. 어떻게 지금 압박하겠습니까? 총장을 압박을 해야죠. 총장을 압박한다? 총장을 압박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가지고 오는 게 부담이 된다면은 남부지검 정도, 남부지검이 국회도 있고 남부지검이 제가 아는 걸로 주식 관련되는 수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가지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이지만 뭐 국민적 또는 민심의 압박을 받고 검찰총장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총장이 움직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과가 뻔한 거 아닌가요? 검찰 해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국민이 지금 이 상황을 공정한 수사다, 검찰을 믿고 기다려보자 또는 용산이 이 진상을 밝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 권력기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개돼지처럼 그냥 시간 가는 것 지켜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절망의 상태에서 분노의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역사적 진보, 사회적 발전을 한 걸음이라도 더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얼마나 이렇게 파괴되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사회를 타락시키는지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박진영 교수와 함께 마키아벨리 진행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내고 읽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스픽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2만 명을 넘어서 103만 명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독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이 방송 봐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의 10%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시청을 열렬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국에 계신 교포 한 분이 서울에 오셔서 만났는데 정말 스픽스 잘 보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나라에 계시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얼굴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사시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키아벨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픽스 광화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도 국내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 살롱 치시면 정말로 건강하고 맛있는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쿠키 먹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인데요. 기대 이상의 효과, 맛, 그리고 품질이 보장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교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